살과의 전쟁. 현대인만의 고민일까요? 아닙니다. 예법을 중시하던 조선 선비들에게도 나이살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왕들조차 뱃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확진자들의 눈물겨운 다이어트 사투.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 양반 사회에서는 배가 나온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풍채가 좋다는 것은 집안이 부유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특히 관직에 오른 양반들은 체구가 있어야 위엄이 있다고 여겨졌고 백성들도 마른 관리보다는 풍채 좋은 관리를 더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혼담을 할 때도 신랑감의 체격이 중요한 평가 요소였는데 너무 마른 선비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양반가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과거 공부를 하느라 살이 빠지면 보약을 다리고 고기를 삶아 먹이며 애를 태웠죠. 조선시대에는 뚱뚱한 것이 곧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조선 성리학에서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덕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체격도 당당해진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배가 나온 선비를 보면 저 양반은 인덕이 쌓여서 저렇게 풍채가 좋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면 배가 볼록 나온 양반들의 모습이 당당하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비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움직이지 않는 선비들이 늘어나면서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고 식사만 챙겨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찌기 시작했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운동 부족과 과식으로 인해 소갈증이라고 불리던 당뇨병, 중풍이라고 불리던 뇌졸중 같은 성인병이 선비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갈증은 조선시대 양반들 사이에서 흔한 질병이었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의관들은 소갈증의 원인으로 과식과 운동 부족을 지적했지만 선비들은 공부를 멈출 수 없었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그분도 사실 건강 관리에는 실패한 케이스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유난히 고기를 좋아했는데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상감마마께서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다며 간언하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세종실록 26년 기록을 보면 세종이 소갈증으로 고생하며 물을 끊임없이 찾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의관들은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권했지만 세종은 고기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년에는 시력까지 잃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육식과 운동 부족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위대한 왕도 식욕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의 식단은 육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왕의 건강을 보양하기 위한 필수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세종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세 끼 모두 고기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신하들은 상감마마께서 고기를 줄이시고 담백한 음식을 드셔야 한다며 여러 차례 간언했지만 세종은 고기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소갈증으로 고생하면서도 고기를 끊지 못해 의관들이 애를 태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세종은 말년에 시력을 거의 잃었고 피부 질환과 종기로도 고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육식과 운동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과는 달리 정조는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한 왕이었습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정조가 신하들에게 과식하지 말고 절제된 생활을 하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정조는 스스로도 소식을 실천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조는 신하들이 술자리에서 과음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과음과 과식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건강 철학을 담은 글에서 몸이 건강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며 왕과 신하 모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조의 태도는 당시 양반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건강관리가 곧 자기관리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보약을 처방했습니다. 특히 비만으로 고생하는 왕들에게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썼는데 대표적인 것이 산삼과 녹용이었습니다. 산삼은 기운을 북돋우면서도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믿었고 녹용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고기를 계속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약재를 써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의관들은 약보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왕들은 바쁜 국사 때문에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결국 보약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실의 기록을 보면 왕들이 체중 때문에 고민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고 몸이 무거워지자 왕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의관들을 자주 불렀습니다. 일부 왕들은 체중이 늘어나면서 용상에 앉는 것조차 불편해했고 신하들 앞에서 위험을 지키기 위해 배를 집어넣으려 애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들은 은밀하게 의관들과 상담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먹는 것을 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을 뺄 수 없었던 거죠.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단순히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거의 경보 수준으로 빠르게 걷는 것이 유행이었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가 갓이 흔들릴 정도로 빠르게 걷는 모습은 당시 한양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선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변이나 산책로를 따라 빠르게 걸으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걷기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학문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선비들은 하루에 수십 리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걷기 열풍은 양반 계층뿐 아니라 중인 계층에게도 퍼졌고 조선 후기에는 건강을 위해 걷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녹차는 식욕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선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차를 마시며 참았다는 기록도 여럿 남아있는데 이는 현대의 디톡스 차와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일부 선비들은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하루 3끼 중 1끼를 차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거르고 차만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밤에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인식이 이미 그때도 있었던 거죠. 정조는 신하들에게 과식하지 말라며 차를 자주 마시라고 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만으로는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고 일부 선비들은 밤중에 몰래 음식을 찾아 먹다가 가족들에게 들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비들은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저절로 가벼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다는 논리였죠. 이런 믿음 때문에 일부 선비들은 명상과 독서로 살을 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음식 욕심을 버리고 정신 수양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줄어들고 체중도 감량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일부 선비들은 며칠 동안 단식하며 책만 읽다가 몸이 가벼워졌다며 효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정신 수양을 해도 배고픔은 어쩔 수 없었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선 선비들의 이런 엉뚱한 시도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체중 관리에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금욕과 절제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은 욕망을 절제하고 학문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식 욕심을 버리는 것도 수양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 선비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해 하루에 밥 2그릇 이상 먹지 않기,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기 같은 엄격한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절제된 생활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한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거 공부의 스트레스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밤중에 몰래 부엌을 뒤지는 선비들도 많았고 결국 금욕과 폭식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생서라는 건강관리책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생서는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담은 책으로 식습관, 운동, 정신수양 등 다양한 건강 비법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양생서로는 동의보감과 함께 여러 선비들이 쓴 개인 양생 지침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양반 계층뿐 아니라 중인과 평민들에게도 읽혔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생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과식하지 말 것, 규칙적으로 움직일 것,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생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소식이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논리였죠.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며 배를 70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어야 하고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몸에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런 양생서의 가르침을 따르려 애썼지만 과거 공부와 관직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생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생서에서는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면 기혈순환이 막혀 병이 생긴다고 경고했죠. 특히 산책과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양생서에서는 구체적인 운동법도 소개했는데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걷기, 계단을 오르내리기, 가벼운 몸 풀기 체조 등이었습니다. 또한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며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런 양생서의 가르침을 따라 아침마다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려 노력했지만 날씨가 나쁘거나 바쁜 날에는 쉽게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운동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양생서에서는 정신 건강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해도 건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욕심과 분노는 몸의 균형을 깨뜨려 병을 부른다고 경고했죠. 양생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독서를 권장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런 가르침을 따라 명상과 독서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의 압박과 관직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생서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에 가고 닭가슴살을 먹으며 각종 다이어트 식품을 시도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빠르게 걷고 차를 마시며 소식을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똑같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나와도 이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현대인들도 살과의 전쟁에서 결국 마주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참고 움직이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다이어트의 본질인 거죠. 조선시대에도 확지자들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도포 단추가 안 잠기면 새 옷을 맞춰야 했고 그건 곧 체면의 문제였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단추가 안 잠기면 새 옷을 사거나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친구들 앞에서 뱃살 때문에 놀림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현대인들은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며 각도와 보정에 신경 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고민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원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확지자들의 눈물은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참다가 결국 밤중에 부엌을 뒤지고 경보 걷기를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곤 했죠.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일주일 다니다 그만두고 다이어트 식단 시작했다가 치킨과 피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 양생서를 펼쳐 읽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도 폭식하고 나서 다시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실패와 재도전의 반복. 그것이 다이어트의 현실이고 동시에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조선시대 정조는 말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건강관리는 곧 자기관리이며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건강관리는 자기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양생서를 읽으며 건강을 다짐했듯이 현대인들도 각종 건강 정보를 찾아보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조선시대 확지자들의 눈물겨운 사투.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가요? 조선 선비들의 경보 다이어트.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